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0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스피디하게 방송을 진행했더니 호응이 좋으시던데. 아 그래요? 지지난주 나 추석 진짜 쉬었잖아. 그렇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방송을 요새 너무 안 찍어가지고 까먹으시겠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잊혀진 사람 같아. 그래도 또 보면 이게 방송이 막 딱딱하다기보다는 요새 저도 막 힘 빼고 수다 하듯이 진짜 막 이렇게 내뱉으니까 저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막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만담처럼 흘러가듯이. 저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요약해서 막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시기가 지났다 그래야 되나? 막 지금 어딜 투자해야 되지? 막 귀 담아서 이렇게 들어야 될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너무 필요하잖아.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죠. 그냥 네. 적당히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잠깐 부동산 얘기하고 뭐 성경 구절 성경 구절 못 받아. 아무튼 우리 원래 처음 컨셉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예. 네. 막 옛날에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오늘 할 얘기 미리 전날 다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대본 써가지고 맞아. 무슨 얘기 해야지 맞아. 그렇게 엄청 준비해서 왔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보고 물어보면 대답.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네. 어떤 시청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해도 되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저희 컨셉 자체는 이렇게 만담처럼 네, 그냥 시장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네. 뭐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매일 그러니까 그 주에 나온 네이버 부동산 뉴스 섹션의 부동산 내용은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 할 말이 있냐 없냐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그렇죠. 사실 네. 지금도 이거 맨날 했던 얘기인데 빼면 안 돼. 사실 이제 그런 조율 정도는 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관리인에게 갑질 금지를 명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규약에 명시 안 하면 과태료 등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공동주택관리 규약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의미하고요. 시도지사는 그 관리 규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대한 폭언과 폭설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생기게 되었냐? 일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비원 한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은 아파트 입주민 신모 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에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점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심한가요, 이게? 저는 이런 것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혼동하고 어떻게 보면 평등한 그냥 와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 밑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닌데 좀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그거 있잖아.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교육도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저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왜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스스로 이거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나는 그렇게 안 살라 그랬는데 내가 좀 갑질 아닌 갑질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반성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좀 리마인드 했거든요. 되게 후회했어요. 그 나의 행동을. 그래서 그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해결하기 위해서 뒷수습을 좀 하고 나서 앞으로는 절대로 진짜 내가 부당하다고 당했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이제 그 당한 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갑질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10년 전에 20년의 저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힘이 세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활용하려고 했던 자체가 갑질이구나. 이제 그런 위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조심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사실 계속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유리한 포석을 가볼까 이렇게 한 자체가 갑질이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반성했거든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조금 당하고 살아야겠다. 그게 더 편하다. 이제 그게 마음을 먹었는데 뭐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너는 내가 움직이면 직장을 잃을 거고 너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셨으니까 뭐 이제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절대 인성에 문제 있었다. 부동산. 네, 그러지 말아야겠다. 반성했고 이분도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근데 뭐 어쨌거나 이 반성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자율의 문제니까 시행령. 그러니까 도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에서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는 환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성의 문제를 법으로까지 규정해야 되는 이 시대가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고 중개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택관리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실제 주택관리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제 치를 떼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치. 이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의 고충. 이게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막 원형 탈모에 뭐에 막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중개업도 똑같은데. 그 주택관리사만 그런 거 아니라요. 뭐 중개업, CS 업종, 서비스 업종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왜 이게 클레임의 대상이지?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상대해야 되는 인원의 숫자는 줄잖아.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주택관리사분들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안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이런 걸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다라는 건 다 알아.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사만 나와도 이게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이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네. 우리 모두는 아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 소수가 문제인데 그 소수가 알고 보니 나도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스스로도 반성하고 부동산 벨벳수다 보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그런 부당한 권력을 맘카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서 뭐 업체 죽이기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 좀 리마인드 해봅시다. 같이. 네. 그러니까요. 살기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집주인이 전세 빼달랍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법 유탄을 맞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실거주 이후로 전세 계약갱신을 거부당했습니다. 전세 파동에 경제수당도 역시 예외 없이 조건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홍 부총리의 가족이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25평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명의로 해서 보증금 6억 3천만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가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에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각을 했대요. 현재 사는 마포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가 8억 3천에서 9억 사이로 껑충 뛰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3천이었는데 8억 3천에서 9억 3천 2억 이상 뛰었죠. 자, 또 하나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1000가구 가까이 되는 대단지이지만 7일 현재 전세 매물은 고작 3개뿐이고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부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호가가 치솟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근 단지별로도 전세 매물은 고작 한두 개 수준이거나
전세값이 턱없이 높은 실정인 게 현실인데요. 실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주인의 실거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뭐 탁상회장이라는 말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 결국 홍 부총리는 본인의 상황이 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아니 공무원이 어쨌거나 방식은 달라도 뭐 아파트 가격, 뭐 전세 가격 이런 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어.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사의 논조는 커봐. 너도 결국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려 쫓겨나게 생겨 쌤통이다 뭐 이런 논조야. 맞아요. 사실. 근데 좀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 개인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면 부동산 뉴스 브리핑 올릴 때 안 올리거든요. 스킵. 네, 그렇죠. 그러니까 쌤통이다 이런 논조 자체가, 왜냐하면 당사자들 지금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내가 임차인이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지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좀 비아냥조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약간 좀 덧붙이자면 요 지금 염리동 아파트가 염리 2구역 처음 그 이전에 염리 나구역 재개발한 마포자이 3차라는 아파트고, 이게 이제 입주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 자체도 입주 물량들만 있을 때 들어가셔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 뭐 임대차 3법 이후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입주 때 들어간 물량 쏟아질 때 싸게 들어가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재계약할 때 어느 정도 올려줄 거 감안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워낙 없고 더 올려줘야 되고, 핵심은 그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이 있긴 하지만 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니 요구권을 쓸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뭐 이제 더 많은 돈을 올려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인근에 좀 구축 중에서 가격 맞는 거 가시거나 뭐 반전세로 가시거나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뭐 매각 자금이 있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보태서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리고 세종시에 분양권 있으시니까 나중에 그거 아파트 입주하시면 안 되나? 세종시로. 네, 뭐 의왕시의 아파트는 매각하셨다고 하고 세종시에 분양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실수요지 뭐. 뭐 이 기사 자체가 특정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현재 정책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를 뻔히 예상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게 생각도 들어요. 전월세 3법은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이었고 임기 중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게 좀 급하게 온 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찍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거 전월세 3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할 거란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뭐 국회에서 그거 하라고 뭐 총선에서 밀어줬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거 뭐 경제부총리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서서 하면 했을까? 내가 볼 땐 청와대에서 밀어붙였으면 어차피 밀어붙였을 거 아니야. 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냐면 총알바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본인도 이게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나 들어가 살래요 거절하면서 드라마틱한 좀 비운의 주인공처럼 돼버리셨는데 씁쓸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난리예요.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불만, 임차인 임차인대로 불만,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한 불만, 뭐 전세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한 불만. 지금 막 불만의 뭐라 할까요? 게이지가 엄청나게 근데 다들 올라가 있는 뒷부분에서 상황이라서. 다시 하겠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이 더 심각한 상황.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불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임대인들이 그렇게 불만일까? 그러니까 엄청 딱 당장 맞춰놓으셨던 분들은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
내가 언제 들어가야지 돈을 맞춰놓고 딱딱 계획을 해놨는데 엉클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진짜 혼란에 빠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원망스럽다 이런 분들 계실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불만이 아니야. 왜 불만이 아니냐면 이게 좀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되게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에다 임대를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늘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아. 왜? 사이버머니 갖고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데 양도세 많아가지고 보유세 늘어나는 거 너무 싫고 그럼 집값 보유세 안 올리려면 공시가격 안 올리려면 집값이 안 올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아. 그냥 조정되거나 좀 빠져도 돼. 뭐가 올라가면 좋으냐?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 근데 자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 때문에 임대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 중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세입자가 쓰면 이제 내년에 임대료를 못 그렇죠. 올려받는 집이 있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4년 뒤에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였거든요. 그 아파트가 나는 747이라고 그랬어요.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뒤, 4년 뒤에 7억까지만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 분양권을 살 때. 이거는 입주할 때는 못 올, 그 가격까지 안 갈 거고, 입주 2년 뒤, 4년 뒤에 한 7억 가면 좋겠다. 전용 74? 7억 가. 그래, 747이야. 74.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호가 9억 나와. 전세가 6억이야. 호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치를 팍팍팍 뛰어넘은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다음번에 재계약할 때는 뭐 1,5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려받아도 4년 뒤 재계약할 때는 3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3억 플러스 알파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기대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좀 참으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저만 있을까?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당장은 웃을 수 없지만 미래에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 엄청 많지만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만드세요.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 넌 웃지 말고 임마 싸게 놔라. 내가 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건 이용해 먹어야지. 세금 대신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정부가 지난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집주인이 입주하는 거 맞아?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퇴거한 임차인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달 29일 개정된 주의법 시행령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 정보 현황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의 하나고요. 그동안에는 안 됐었어요. 자, 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열람 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인데요. 확정일자 부여 기간은요, 주민센터 및 법원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결국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열람권을 부여한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이 열람권을 부여를 해서 다른 건 다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인적사항 노출되는 거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저는요. 네. 막 이런 꼼수만 잡고 이거 생각나? 세입자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임대차 할 때 확정일자 이런 거 안 받고 주소 전입 안 하고 근저당으로 보증금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잖아요. 그렇죠. 확정일자만 열람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새 주인이 나버리면 주소 전입은 내가 넣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들어갈 거야 계약갱신 거절해놓고 내 주소 집어넣어. 이렇게 해놓고 또는 이제 직계 주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를 놔.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보증금만큼에 대해서 근저당을 걸어주고 넌 주소 전입하고 살지 말아라. 이거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은 맨날 하는 짓이잖아 이게. 그렇죠. 옛날에 네. 그랬죠. 네. 그렇게 많이 하자니까 지금도 주임사 안 내놓은 집들은 주소 전입 불가 업무 사무용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해놓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 주소는 엄마 집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회해 가면 어떻게 잡아낼 거냐? 못 잡아내지 않겠어요? 파서 봤는데 근저당은 잡혔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네가 내가 돈을 빌려 쓰고 안 쓰고 그 채무 관계를 왜 궁금해하는데 이거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만 안 하면 이제 그걸 잡아낼 방법이 현실 좀 없을 것 같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뭐 변호사님들 의견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법 이게 좀 법끼리 상충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게 재산권의 부분, 그러니까 임대차를 보호하는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런 개인 정보를 그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랑 상충하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개인 정보가 사실 좀 되게 그럼 최근에 그거 알아요? 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막 개인 정보가 뭐 엄청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미친 것 같아. 가면 음식점 가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사인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 많죠. 저거 많이 와요. 그 뭐지? 보이스피싱. 그거 전화번호랑 이름 갖고 누구시죠 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해서 그거 사기들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딥니다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보니까 그거 보면 다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가 이렇게 떠다니게끔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 추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잖아. 그래서 하라고 또 그거 감염병 위반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그렇죠. 다 하잖아. 업체들이 네. 하죠. 그러니까 막 이 써서 하는 데들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도 중요한 건데 조금 이렇게 막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정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뭐 아무튼 그러나 이거 실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바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보지 않을까? 귀찮기도 하고 이거 온라인에서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조회가 온라인으로 뭐 대충 서면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해야죠. 실제 가서 그러니까 등기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법원에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까 등기소 가서 하라고 하면 등기소가 어디 있는지 주민센터 가면 되지 왜? 주민센터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고요? 그럼요. 주민센터. 부여기관은 그런데 이거 확인은 내가 알아봤을 때는 제가 확인했던 기사에서는 등기소 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열람할 수 있는 데가 이게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면 좀 편하긴 하겠네요.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등기소 가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일단 안 된다. 가서 그렇죠. 서면으로 제시를 요청받아서 받아야 된다였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맞아요. 되면 이제 네. 조금 번거로우니까 기도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하는 것들을 주인이 하면서 대놓고 이걸 다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나한테 세를 놨던 임대인이 세를 줬던 임대인은 홍길동이었는데 가서 이걸 열람해서 확인해 보니까 홍길동 말고 홍머시기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인이 들어온다 산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거 소송해야지. 이제 소송해야지 싶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 이게 돈 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소송하려고 하면 내가 가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 익숙하지가 않잖아. 정 안 되면 소장을 못 쓰면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주고 법무사 사무장한테 써달라고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변호사 수임하면 기본적으로 300. 그렇죠. 네. 일단 기본 수임 단가가 300이잖아. 이기면 이거 300 다 못 받을걸요? 저도 해봤지만 이게 가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중은 일부고 이제 보상금 받아서 그 손해배상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손해배상금 나오면 변호사 또 성공보수 해가지고 네. 또 떼일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받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거고 되게 열받는 건 지는 거야. 이거 진짜 이 소송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소송에서 지잖아요.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임대인이 이걸 나를 기만해서 자기가 들어와 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오판한 거야. 뭐 임대인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었다든가 뭐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들어와서 조금 살다가 내가 열람하는 시점에 다른 매수인한테 판 거야. 그래서 제3의 매수인이 들어와 산 거지. 임대인이 살았던 건 맞고. 근데 잘못해서 내가 비용은 지불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비용은 드는데 아,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이제 현타 오고. 이제 그런 사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분쟁 사례가 실제 다이렉트로 딱 가서 손해배상을 받고 딱 저격을 잘 해가지고 하는 사례까지는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좀 비용, 비용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허들 걸림돌. 이거 300, 이거 받을 돈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요. 소송한다는 게 이게 계속 부담이에요. 나도 있어 알잖아. 나도 받을 돈이 몇천 단위의 돈이 있는데 이걸 소송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야. 왜냐하면 다퉈야 되니까. 이게 내 맘처럼 판사가 판결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판사는 또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이 변호사가 내 일처럼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줘. 그렇죠. 이거 내가 하나 다 갖다 떠먹여주고 자료 만들어주고 그럼요. 다 내가 탐정이 돼서 갖다 줘도 그 서면으로 하나 또 제대로 안 써줘 이씨. 그래서 그 서면 쓸 때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고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튼 되게 피말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허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열람권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또 가지고 내가 또 이 임대인과 싸우는 거는 전 임대인과 싸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사 가려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보증금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열 받으니까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자소송 제도가 있잖아요. 편하게 전자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소송이 쉽지 않다니까. 이게 갈등 관계에 놓여 사는 그거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소송을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익숙하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임대인도 걸리시면 아주 그냥 혼쭐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법에서 이런 거 경험 없으신 분들 아휴 내가 미친놈 만나서 더러운 임대인 만나서 당했다 퇴퇴 하고 끝내실 분들 사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내 느낌에는 조만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뭐 이렇게 소장 쓰는 법 뭐 이런 거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그렇죠 셀프 등기처럼 셀프 소송 방법 이게 하나의 어떤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세상이 복잡해진다. 살기가 참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갈게요. 허정추성이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혼돈의 임대차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집주인 실거주 명목에 대해서는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직계 존비속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조금 전까지 확정일자 얘기 나눴었는데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해도 등록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맞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5일 세입자의 권리를 저지당하는 사유이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한 실거주자 이름 정도는 내용 증명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 아유 어렵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르다고 해요. 자, 임대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담은 내용 증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주인의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라는데요. 국토부가 8월에 공개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하면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려고 했는데 급박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처분했다 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이다 라는 건데요. 자, 뿐만 아니죠. 전월세 전환율을 2.5%를 낮추면서 구멍이 또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을 할 때만 적용이 되고요.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최근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신규 임대차 시장 진입자들이 높아진 월세에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내용 증명 얘기 나오고요. 뭐 의무가 있다 없다 얘기 나오고 거기다 고의 과실 여부 입증 얘기 또 나오고요. 뭐 엄청 복잡해지는데 내용이 크게 두 꼭지인데 맞아요, 두 첫 번째 꼭지. 꼭지는 그거죠. 지금 좀 전에 했던 우리 이전 토픽에서 맞아요.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거주해 살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임대인 이름이 아니야. 그렇지. 전입을 예를 들어 와이프 이름으로 해놨어. 음.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살아. 음. 그러면 그건 임대인이 사는 건 맞잖아요. 음. 근데 와이프 이름을 알려달라. 알려줄 의무가 있냐 없냐. 또는 직계 존속. 아들 이름으로 전입을 해놨어. 네 아들 이름 뭐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알려달라는 그 내 아들 이름을 당신에게 알려주라고 할 의무는? 판사의 판결을 받아오세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당신의 아들 이름 와이프 이름 주민등록 떼갖고 와서 알려주세요.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알려드릴게요. 영장 갖고 와서 조사를 해서 가시든가 아니면 판사가 그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라고 하면 알려줄게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나 들어오면 그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가족의 이름을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면 장인 장모의 이름을 알려줄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죠. 이게 구멍이다라고 한 내용 하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면 그거는 또 문제가 안 된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게 무슨 피해야?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 정도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으려고. 그 정도까지는 보호해주지 않게끔 디자인이 된 거지. 뭐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참 막 기사에서도 엄청 얘기했었고 또 보도 자료로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처럼 계속 냈던 게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춰서 세입자가 월세를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뭐 이제 한 내용들 계속 보도를 했으니까 막 엄청 세입자가 혜택 입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바꿀 때도 되게 유명무실한 거다. 별로 의미 없는 거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놓다가 주인이 월세로 바꿔줘요. 할 때 받아들이는 세입자 없어요. 그냥 나 전세 있을래요. 그냥 그 월세로 돌려서 바꿔주세요 하는 경우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서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세를 좀 더 늘릴래요. 월세로 많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세입자는 망해서 목돈이 필요한 세입자 이런 거 아니고는 거의 경험적으로 본 적이 없어. 내가 한 15년 봤는데 전세를 월세 비중 높여서 바꿔달라는 세입자를 별로 본 적이 없어. 진짜 망해서 목돈 필요한 거 또는
이거 보증금 전세 보증금 빼서 뭔가 투자하려고 돈 빼는 사람 이런 거 빼고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할 때는 애초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제한적으로만 작동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뻥치기 해서 혜택이 되게 많은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국토부나 또는 그걸 받아서 열심히 갖다가 기사 쓰던 뭔가 기사거리 될 만한 거 없나 그런 기자분들의 의견이지 별로 실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건데 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구멍이 있다 얘기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구멍이 있는 상태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저희 언제야 1989년 그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괜히 막 갑자기 바뀐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자, 5번째 이야기 바로 갈게요. 자, 청약하러 가자. 하남, 과천 인구 증가세가 화죽지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선 크게 두 꼭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년에 사전 청약하는 하남, 과천, 남양주는 인구가 증가세라고 하고요. 전셋값도 한 달에 1% 이상 올라가고요. 반면에 인천, 부천, 안양 등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세 개 도시의 공통점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문제인데요.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고요.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받습니다. 자, 지금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단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투기 과열 지구는 2년 이상이에요. 자,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이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삿짐을 싸서 미리 이사 가자라는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하남시 인구가요.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6% 늘어 역대 최고 인구를 기록했고요. 과천도 인구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월 들어서 71만 명을 넘어서서 최다 기록을 갈아채우는 중이고요. 반면에 감소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인천 계양, 부천 역곡, 고양 창릉, 안양 인덕원 같은 지역들은 마찬가지로 사전 청약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전 청약이랑 똑같은 호재를 두고 나서도 특정 지역들은 계속 인구가 유입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들은 오히려 인구가 사전 청약을 받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적에 따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기사는 조금 글쎄요. 기사에서 말하는 논조는 3기 신도시 청약이 아주 유명한 데는 막 인구가 주소 전입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막 들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는 데는 오히려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좀 오바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5바, 6바, 7바, 8바 5바를 넘어서. 왜 그렇죠? 네? 네, 왜 그래요? 아유 이게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멸실 물량이 많은 데는 좀 빠지고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인구 빠지는 데는 집이 계속 공실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좀 저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났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도 짓고 그래서 입주 물량도 늘고 그러면 하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공급 물량이 있었으니까 늘어난 부분이 많았고 그런 거로 봐야지 인구가 늘고 줄고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약간 과대해석이 아닌가. 주관적인 저의 생각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럼 역곡이나 창릉이나 인덕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면 인기 없을까? 왜 인기가 없어? 인기 많지.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역곡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인덕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핫한 지역이죠. 창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요 해석은 오바다. 근데 이 얘기를 저는 포인트로 사실 두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기사 꼭지가 있었을 때 최근에 이제 하남이 되게 핫해요. 계속 모 언론사에서 자꾸 뭐 르포를 써가지고 하남 난리다 이걸 써서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눈에 들어와. 그래서 보게 돼서 봤어?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계속 하남 교산이 되게 핫한. 그 다음에 과천은 세대수가 안 많지만 과천도 되게 핫한 이제 3기 신도시 어떻게 보면 대장급 지역이죠. 근데 이제 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들 오르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더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자꾸 전세값을 올려주면서도 들어오는 수요가 있다는 게 사실은 포인트죠. 맞아요. 왜 들어오냐? 일단 하남에서도 많이 오르는 지역은 미사 강변 도시. 그러니까 이제 강변 도시가 더 벌판이었어. 뭐 갖춰진 것도 없고 가보면 아직 막 먼지바람 나오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제법 괜찮은 신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졌어. 천당 아래 분당 소리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분당 아래 소리 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상일동 아래 고덕 아래 미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갖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으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는. 그래 지금 남양주 이제 저 이름이 갑자기 왜 지금지구 뭐 이제 진건지구 이 다산 신도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멀판이었고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서 눈 돌아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 시절에 전세값 싸던 게 할만하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를 언론에 해석할 때는 이거 청약해서 당첨 3기 신도시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올려놨다. 지금 들어가는 수요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살기도 좋은데 전세 가격도 플러스 알파로 3기 신도시 이게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영향을 끼쳐서 올라가는 부분이 교차해서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내년에 진짜 무서운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냥 하남 자꾸 얘기가 나와서 본 건데 하남 교사는 뭐 유물 나와서 더 3기 신도시 공급 사전 청약도 늦어질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맨날 나왔잖아. 거기 이제 하남은 원래 네. 이 송파 여기 이쪽은 백제 뭐 이 문화유적 이게 거기는 아무튼 문제야. 그것 때문에 하남 저기 어디야 저기도 늦어졌고. 그럼요. 네 공룡도 나와요. 네 거기. 이게 네. 왜 이 지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위례 옆에 있는 하남 몰라. 네, 지금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문화재들이 문제인데 얘기하고 했던 그게 아니라 그 로보 기사에서 설명하는 게 제가 대충 찾아봐도 맞더라고요. 전세가 올해 이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 여기 입주 물량 쏟아지면 제일 충격을 받을 지역이 이 하남 미사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고덕도 이제 끝났고 입주 물량 어느 정도 끝나서 전세 가격을 다시 이제 올라갔고 매매가도 이제 다시 다 튀어 올라갔고 미사가 전세가가 30평대가 이제 A급지 같은 경우는 7억 5천이 나와요. 네. 7억 5천이 나와요. 모르는 거지 많이. 매매가가 10억 5천 나와요. 갭이 3억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해 그 정도인데 입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거, 뭐 역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내년에 물량 더 이제 미사는 입주가 원래 끝났기 때문에 물량 쇼크 때문에 막 흔들릴 일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전세가 8억 5천 올라. 그럼 매매가 10억 5천에 가만히 있을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8억 5천 9억이 돼서 전세가를 11억, 12억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적고 경기도 입주 물량도 이런 A급 지역들은 적으니까 밀어 올려서 11억 5천, 12억, 13억 밀어 올려. 만약에 그러면 봐요. 미사가 13억인데 미사가 12억인데 고덕 그 옆 동네 고덕 형님들은 야 미사도 저 가격인데 우리는 지금 17억 16억이 말이 되냐 15억이 말이 되냐 그러면 이게 밀어 올라가면 이제 밑에 라인부터 그러니까 전세가 이쪽에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 매매가가 고덕의 아파트 형님들 가격을 밀어 올려 그러면 야 고덕이 18억 19억인데
송파 우리가 이 가격 되냐? 그러면서 이제 잠실 A급지들, B급지들이 또 왜냐하면 매수자들은 그 돈 주면 차라리 송파 간다. 이걸로 야 미사를 13억 주고 가느니 그냥 그럼 인석을 하자. 그래서 옆으로 가서 더 주고 이게 점프하면서 계속 밀어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밀어 올리기가 강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단에서부터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수요가 그 돈 주면 차라리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서울 핵심 지역까지도 건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내년에 진짜 제일 생각하기 싫은 안 좋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건드리는 이 시나리오가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임대차 3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전세 가격을 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기존 전세 가격 말고 뭐 통계로는 뭐 평균 전세가 얼마 안 올랐다 그거는 그냥 위안을 삼는 말인 거고 신규 전세가 신규 전세가를 이렇게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이 붕괴한 거 아니에요. 재고주택 매물 시장이 나오게끔 기존에 살고 있는 임대차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더 붙들게 만들고 움직임을 못하게끔 해서 전세 매물들은 1주택 우선 정책을 쓰면서 기존에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전세 매물이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매매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전세 가격들은 호가를 더 높여도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이 1주택 우선 정책이 전세 가격도 폭등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다시 매매가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 부작용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더 심화될 것 같다. 이게 그러면 짝소리 나는 이런 분들의 고통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여러 곳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갈등을 보는 게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 사실 이제 저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게 남들 막 울고 있는 데 가서 그러길래 참 그러네 이거 이걸 왜 집을 안 사고 있었어요? 또는 부동산 얘기를 계속 하잖아. 부동산 정책은 이래야 됩니다. 또는 막 이거 얘기를 하면 미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게 그 듣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그냥 숨죽이고 별별 수다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조금 숨통이 트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부동산 얘기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막 진짜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 좋습니다 하면 알아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이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동산을 주제로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송 횟수도 줄이고 이런 이슈도 좀 다루지 말고 차라리 다른 식으로 부동산 별별 하거나 나도 부동산 컨텐츠를 다른 식으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내년에는 부동산 얘기를 이게 빤히 좋은 어떤 이게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기우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안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지금 홍남기 아까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이번 주에 무슨 회의 주최하시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 전셋값 대책이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을 없애는 어떤 이런 정책의 어떤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다른 어떤 대책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시장 억제책이 나오겠죠. 전세금 신규건 갱신이건 뭐건 못 올려. 우리가 정한 퍼센트 안에서만 올려라. 이놈 신기들아. 내가 정부가 인마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정책 정도로 이제 가겠지만 예상했던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였잖아요. 표준임대. 네, 표준임대라든가 그게 이제 더 일찍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신봉해왔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박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고 싶었던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 아니야 최근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앞으로는 입을 닫고 유튜브를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주택 공급 관련된 부서를 따로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 그거는 이제 그것도 별도로 지난주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또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원이었지? 아무튼 이름. 그래서 그거를 어떤 조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는데 두 가지 안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처럼 아예 그냥 틀고 엄청 세잖아요 금감원이. 그러니까 엄청 세게 관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 FIU라고 큰 돈 오가고 뭐 하면 이거 뭐지 하고 해서 이제 뒤에서 계속 추적 조사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대요. 그런 형태로 갈 거냐 두 가지를 고민했대요. 근데 그런 금감원 같은 수준으로 두둔 건 안 하고 이렇게 자금 오가고 돈 오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들 편법 증여라든가 아니면 뭐 부정한 어떤 불법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 오가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캐내는 이제 그런 조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자꾸 이 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정부는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사실 이제 30대가 부동산 매수의 어떤 주체잖아요. 근데 30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돈 대박난 사업으로 대박나고 이런 거 아니고서는 돈 모아서 집 사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놈들이 이렇게 산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생각할 때는 흔히 그 베이비 부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분들 성공했던 분들의 자산이 그 밑에 세대 30대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집 사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편법 증여해서 사고 있다. 이게 시장의 수요를 작동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끊겠다. 그러니까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의 돈 흐름을 좀 잘 봐서 시장의 수요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높은 증여세 뭐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돈 받아서 쉽게 그러니까 부모님 돈 받으려면 나라에다가 열심히 바치고 증여세 많이 내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증여를 애들이 좀 더 일찍일 때부터 빨리빨리 해서 이 말 그대로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의 자산을 이렇게 잘 좀 더 돈을 덜 내고 나라에 돈을 덜 바치고 자녀에게 줄 이재용이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 이슈 됐잖아요. 신세계가 자녀들한테 돈 몇천억 증여하는데 거의 한 60%대가 되나? 그래서 그거 되게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다. 엄청나게 많이 떼갔다. 이슈가 됐거든요. 조금 더 부가 커지기 전에 잘 현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산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면 미리미리 주는 어떤 세금 내가면서 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 가면서 세무사의 몫이 커진 것 같아. 황기철 세무사님 보고 싶다. 왜 또 갑자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주는 거는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주택으로 주게 되면 12% 뭐 지금 취득세도 12% 증여세 세율 높고 그래서 이거 좋지 않고 어떻게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좀 더 적은 세금을 내면서 이런 것도 이제 이 성공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좀 금수저 친구가 있는데 이놈이 부모님이 빌딩을 파셔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저렴하게 받을 집을 알아보길래 야 미친놈아 지금 그거는 아니야. 집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건 아니고 똑같은 자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이건 세무사의 영역이니까 너는 어쨌거나 그거를 가서 올라갈 걸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고 그 과정에서 절세에서 받는 게 더 포인트니까
건물을 사서 증여를 받을 거냐 현금을 받을 거냐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름으로 빨리 어떤 자산을 갖고 올 거냐 비교해서 가는 거 그거 연구를 하는 게 더 먼저다. 집으로 내 집 마련 이거는 너 많잖아 받을 거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애들한테 줄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데가 같다. 막 수다가 아주 그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려고 산 넘어갔어요 지금. 국경도 넘겼어요 이러다가.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갈게요. 자, 청약에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집은 못 주지만 청약 점수는 주겠다라는 얘기, 청약통장 증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입지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을 늘리면요,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진대요, 창구가. 그래서 요즘 각 지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창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면 자녀를 임신하고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점을 올리거나, 처음 알았어요, 부모 합가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 근데 뱃속의 아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낳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지.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끌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 또 그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짜집기 옛날에 많이 했죠. 입양 파양. 그러니까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그렇죠. 이제 조사해가지고 불법 가점 조작했다고. 입양 파양 서류상으로 그냥 자식이 막 늘어나가지고 다자녀 만들고 특공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청약통장 가입 연수를 늘려서 가점을 올리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가 되고요. 은행 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히고 이 과정에서 청약 점수는 덤으로 증여를 받는 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보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명의 변경을 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합가의 경우에는요, 명의 변경으로 청약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요. 뭐 시중은행 관계자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이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에 따른 만점이 14년 보유하면 16점이래요. 근데 이제 당첨자들 보면 가장 미니멈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74점, 83점 이렇게 되는 상황에 청약강차 1점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 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뭐 30대 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지난주에 부동산 뉴스 브리핑 올리면서 그랬거든요. 줄 수 있는 게 청약 가점밖에 없다. 연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입통장 연수만 줄 수 있다. 이제 그 오랫동안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자격 조건에 맞으면 그거라도 받아서 한번 당첨시켜봐라. 요새 뭐 당장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당첨된 분양가 8억인데 시세 18억 본데 당첨된 피가 10억이래. 뭐 이런 상황에서 그 가점이라도 해서 당첨만 되면 어디야.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엄청 또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좀 합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되면 붙여서 몇 점이라도 올려서 올라가서 가능권에 올라갈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 먹어야지. 그게 자체가 돈인데. 2030한테는 진짜 기회가 될 수도 20은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이런 것들도 좀 말 그대로 아이 낳고 그다음에 이 통장 가입 연수 정도 무주택 기간은 또 빤하니까 30대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가 그렇게 드라마 이게 부양가족 수가 한 명당 5점이든가 부양가족 수가 좀 높거든요. 맞아요.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가긴 해야 될 텐데 이제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올 가을 뭐 부동산 뉴스 우리 별별사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근래 기사 중에 꾸준히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신규 청약이 없어요. 청약 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고 있던 데들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이슈 나오면서 선분양 재고 있던 데들 지금 분양 나온다는 데 얘기 나온 거 없잖아요. 방배육도 안 하고 방배호도 얘기 없고 뭐 못하죠. 네. 다 없어. 지금 네. 지금 원밸리도 결국 안 나오고 있고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차 떠난 것 같아요. 준주도 지금 저 모양이지 앞도 나올 때 어딨어. 그러니까 강북에 재개발 몇 개 정도 있을 텐데 다 이제 분상 맞고 나올 거라서 실질적으로 올해 분위기 거의 끝난 것 같고 나와봐야 얼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청약통장 들고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집은 언제 나와요? 3기 신도시 또는 수도권 단지들 경기권 이런 데들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정도 근데 밖에 없어서 이제 통장 들고 계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열심히 올려가지고 있는데 막상 쓸 데 없어가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못 내면 고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차피 후분양인데 준공후 분양 갈 거냐, 짓다 갈 거냐 그 시기 시뮬레이션들 봐가면서 갈 건데 결국 첫 받다 맞기 싫거든.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때리나 보고서 그렇잖아. 내가 첫 받다 맞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 이거 지금 내면 얼마 나올 거냐. 이게 지금 사례들이 좀 이제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맞더라도 좀 뒤에 맞아야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좀 살살 때리지 않을까. 좀 나중에 맞으면 이게 이 주택 공급이 되게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이 법이 좀 바뀌어서 지금 택지 가격 산정하는 기준 좀 완화해서 유도리 있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로또 당첨 나오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더 비싸게 분양하게끔 법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뒤늦게 맞으려고 하면서 이 서울 안에서 조합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면 청약통장 들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청약통장 합쳐가지고 내가 당첨권 가점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내 거는 언제 나오냐 분양을 안 하면서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가끔 나오는 분양에 청약을 했다가 가점 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서 나는 또 어렵겠다 이러면 또 과거 2-3년 전에 데자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 연수를 늘려서 가점 1점이라도 늘리려고 하시는 적극적인 분들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는 좀 쇼크였어요. 모두에게 쇼크였어요. 이거 보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나도 알아봐야지. 그런 댓글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알아보고 나는 안 되네요도 많았어.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껑충 뛰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이 가중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2017년 6월 말부터 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동구에 2017년에 준공받은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씨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A씨. 자,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A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중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증가는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하고요. 마용성 등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송파구로 3년 만에 75%, 강남구가 73%, 서초가 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영등포가 60%, 용산구가 59%, 성두구가 58%, 동작구 57%. 엄청 올랐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요. 재산세 증가율이 낮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4%, 금천구는 16%, 도봉구는 17%, 노원구는 18%, 강북구는 20% 증가폭이 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재산세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 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걷어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라는 이의 제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값 올랐다고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또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내기 싫어하지. 그래서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산세 자체가 좀 낮고 종부세 이런 건 엄청 심하지만 네,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 이런 성격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런 거는 무섭게 많이 내지만 그냥 재산세는 종부세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거에 준해서 세금이 더 나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준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그 보유세를 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난 10년간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안 올랐어.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집 지어졌을 때 공시가격에서 잠깐 올랐다가 쭉 비슷하게 가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간 비슷한 재산세를 낸 거야. 그러다가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2017년부터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전 정부의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동의하지 않고 아무튼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어쨌거나 정책 실패 등 뭐든 이거에 따라서 값이 올랐잖아. 오른 것도 맞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인할 수밖에 없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내야죠. 맞아요. 네. 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야,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내 재산은 이 집 한 채인데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난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분의 고통스러움을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집 하나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소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재산세를 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버티지 못하면 이거 팔고 나가라는 얘긴가, 이런 식의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는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뭐 재산을 잘 못 모아놨으면 자본주의 너무 잔인해. 돈 그러니까. 없으면 팔아라.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스스로 고민하게끔 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제 주변에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뭐 맞습니다.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얘기고, 또 버티기가 어려운 것도 또 그래서 안타까운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이게 조세 그 해년도에 써야 되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있잖아요. 집행해야 되는 이 재정 예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유세, 종부세가 충당하는 부분, 양도세가 충당하는 부분, 특히 이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잖아요. 이제 이게 확 늘어난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자체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서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 뭘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해 준대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돈 많이 없어도 된다. 그런 좀 융통성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이 재산세, 보유세로 늘어난 돈 많이, 그러니까 나도 월급 또는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 늘어나면 싫어할 직장인이 어디 있어. 자영업자 매출 늘어나고 돈 많이 벌면 싫어할 자영업자 어딨어. 세금 막 갑자기 많이 거치면 싫어할 정부가 어딨어. 지방 정부가 어딨어. 다 좋겠지. 그러나 돈 쓸 게 많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보유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세율을 좀 조정해 주거나, 공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세율을 조금 낮춰줘서 집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재산세 금액을 낮춰주거나, 뭐 일부 구청의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좀 감면해준 혜택을 주거나 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런 정책이 이게 같이 보완이 되면 좋겠으나,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뭐 이거 조언할 입장도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만한 그런 이게 네가 조세 뭐 이런 거에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한다고 전문가도 아니고 찌꺼리 그렇죠 모릅니다. 그냥 게임입니다. 이게 사실 뭘 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기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도 아니야.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추석 지나고 처음으로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뭐 요즘 사실 뉴스의 메인 텀이 임대차 보호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 뉴스를 픽하기도 좀 그렇고 요새 뉴스 재미없어. 제가 어제 그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매일 주 5일 월화수목금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쉬었어요. 목요일도 쉬었나? 아무튼 목요일 쉬었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이고 자극적인 저런 것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풀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없었고 어제 금요일도 없더라고요. 뉴스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좀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쉬엄쉬엄 해도 되어가는 그런 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추석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추석의 연휴 끝자락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갑자기 트래픽이 치솟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되게 기대를 했어요. 가을에 다시 불장이 오나. 왜냐하면 트래픽은 매수의 어떤 에너지와 흡사하게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추석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매수가 움직이려고 주말에 이렇게 왔나 보다 생각하고 봤습니다. 근데 월요일 트래픽, 화요일 트래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주에 트래픽이 흘렀거든요. 빠졌어요. 시장 에너지가 이제 좀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근데 추석에는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 전주와 비슷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딱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불장인가 싶어서 봤는데 월요일 날 일요일보다 한 30만 트래픽 꺾였고 화요일 트래픽도 중요한데 월요일보다 8만 정도 꺾였고 수요일 날 갔더니 월화보다 한 30만 정도 또 꺾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번 주는 트래픽이 좀 흐르는 모양이에요. 신문에 볼 게 없구나.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편으로는 보면 거래되고 거래량은 급감했고 그러나 그 급감한 거래량 중에 뭐 한 60% 정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신고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수에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고 요즘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살짝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트래픽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그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트래픽을 요새는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 이후의 시장을 예감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 양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석 지나고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자체는 대부분 이렇고요. 시장 자체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까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소장님 얘기해 주셨던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내자고 했는데 오늘도 말 더럽게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